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개발협력 4학년 과목이죠.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5, 6교시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번 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2장, 1장 지난 화요일 날 1장을 우리가 내용을 훑어봤는데 1장과 2장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정리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이 동영상을 빨리 보기나 아니면 또 반복해서 천천히 보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직 2장을 읽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2장을 먼저 한번 쭉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이 본격화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어떤 전쟁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 전쟁 피해의 어떤 재건,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의 빈곤과 기하가 상당히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의제로 관심으로 떠오르게 국제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게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경제 구조가 파괴된 국가들에 대한 긴급 원조, 선진국이죠.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긴급 원조가 국제개발협력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부터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됐으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국제개발협력이 지나온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947년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는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대외 원조를 미국이 실시한다 하는 트루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트루먼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원조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도 이 원조로 영명할 수 있었던 최빈곤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에 이르면 옛 소련, 옛날 소련도 지금은 없어졌죠. 해체됐죠.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이제 러시아가 옛 소련의 모든 권리와 의무들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 이 1954년에 이르면 옛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를 시작으로 해서 1955년에는 인도하고 원조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동맹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소련이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대응이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는 거는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발도상국은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죠. 그런 국가로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국가를 만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동맹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소련도 강화하게 됐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로 1950년대의 원조라는 것은 미국 중심의 원조, 그리고 옛소련 중심의 원조,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르면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신생 독립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들 대부분이 저개발 못 사는 나라가 되니까 개발 도상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국가들이 이제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격차를 중심으로 한 남북 문제, 남북 국제 관계에서 남북 문제라고 그러면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내 정치에서 남북 문제라 그러면 남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남북 문제를 국제 정치에서 국제 관계에서 남북 문제라고 하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북쪽에 주로 선진국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적도 밑에, 적도 주변부터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남쪽은 가난한 나라, 북쪽은 선진국 부자 나라, 이렇게 해서 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한 남북 문제가 국제개발 원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년대에는 이념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원화된 그런 국제사회의 원조 구조였다면, 이제 6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격차에 의한 남북 문제가 원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케네디 미국 대통령 재창으로 해서 1961년에 유엔 총회가 60년대를 제1차 유엔 개발 10년 이렇게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5%까지 끌어올리고, 또 선진국들의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국내 총소득의 1%를 개도국에 대한 원조로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5%까지 향상되고, 그리고 공여국들은 자국의 국민 총소득의 1%를 원조로 도네이션으로 내라는 그런 권고가 국제사회 유엔을 통해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가시적인 개도국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뭐 향상되거나 형편은 나아졌겠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이후에 웅크타드, 그러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를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에 어떤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요. 60년대에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의 과정에서 1961년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그러니까 DAC가 1965년에 유엔 개발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다자 협의체들이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좀 국제사회가 경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 특별히 서유럽 국가들을 마샬 플랜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가 또 회복이 되고, 또 일본의 경제가 회복이 돼서 60년대에는 상당히 전쟁 전에 선진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서유럽 여러 국가들과 일본이 상당히 경제 회복을 하고 발전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다가 7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시기에 사이클이 그렇죠. 경제는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석유 파동이 있죠. 73년에 1차 국제 석유 파동,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고 그러죠. 79년에 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국제 경제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요새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70년대에 이런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개도국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가뭄이 또 개도국에게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에서 식량 위기가 상당히 큰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도움보다,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도움보다도
당장 먹고 사는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도국 국민들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의식주 그리고 교육, 위생 뭐 이런 어떤 기초 생활 수준의 향상을 시키는 그런 질적인 어떤 원조로 어떤 원조의 형태가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경제적인 성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앞서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해가지고 제1차 유엔 개발 10년 뭐 이런 게 선언될 때는 경제 성장률을 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을 5%까지 뭐 올리고 뭐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원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민들이 굶어 죽고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개발도상국에 미친 그 가뭄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 성장에 앞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거,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또 그러려면 또 교육을 하고 위생 문제, 이런 기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데 초점을 맞춘 원조가 이제 더 이제 그런 원조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그럼 1980년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3년, 79년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 그리고 또 경제 침체 때문에 개도국의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이런 것들은 참 어떤 개인하고도 우리가 비교하면 참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고, 또 빚을 져도 그런 사람들이 또 빚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한 데다가 또 개도국들의 어떤 그 식량 위기, 다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채무가 누적되고, 그래서 1982년에는 멕시코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린 빚 못 갚겠다 하고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대처 영국 수상, 여자 수상이죠. 대처 수상, 그리고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처리즘, 또 레이거노믹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어떤 경제 회복들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그러니까 영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구미의 선진국들도 경제 침체, 경제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바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인데,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관이 바로 이 선진국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이 주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국제사회의 원조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유입이 됐는데, 예를 들면 세계은행과 월드뱅크죠. 월드뱅크하고 IMF를 중심으로 해서 왜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이 저해되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그 원인이 원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정부 구조,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그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저개발의 큰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어떤 독재자들이나 뭐 부패한 정부들이 어떤 개인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원조를 주어도 그 원조가 국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분되지 않고 특권 권력층, 부패한 권력층 정부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그런 부패한 무능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도 무조건 갖다가 물건을 돈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 구조를 왜곡하지 않고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도국의 경제적인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원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어떤 각각의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경제 발전 단계나 또 그렇게 현실이 되어 온 역사적인 발전, 역사,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서구 중심의 경제적인 가치로 일반화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조를 하게 되니까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되고 비판도 나오게 되고 또 기대한 그런 효과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1980년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개발도상국들도 막연히 이제 선진국들의 원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그 발전 단계가 다 다르지요. 특징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끼리도 서로 협력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하는 그렇게 소위 남남 협력이 또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남북 관계의 남북 간의 협력과 함께 남남 간의 협력도 강조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히 신흥 개발도상국이라 그럴까요? 신흥 발전국으로서 도약하는 시기가 바로 이 80년대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시아의 네 마리 Four Tigers 혹은 Four Dragons 그래가지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기적, 경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신흥 경제 발전 국가로 주목을 받는 때가 또 이런 80년대였었죠. 그래서 1990년대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이제 국제 관계의 세계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냉전이 무너지고 소련과 동구가 해체됨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전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념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졌던 세계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되고 또 세계화가 가속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990년대인데 이 시대에 바로 원조도 이전에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경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 원조를 했다면 이제는 시장 경제의 국제사회가 저개발 국가들이 편입될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화하는 데 지원하고 또 민주화를 지원하고 또 개발도상국의 인권을 옹호하고 뭐 이런 목적들로 원조의 목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지구촌적인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인들, 영화 배우들이 또 에이즈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희생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에이즈 문제가 국제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었죠. 그래서 에이즈 같은 감염성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인구가 또 폭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 이주, 국가 간의 어떤 이민들
이거는 뭐 난민을 포함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가는, 국경을 넘어서 이주해가는 그런 어떤 국제 이주, 또 환경 문제, 지구 전체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지구 전체 차원의 어떤 빈곤 문제, 이런 다양한 국가를 초월한 국제사회의 지구촌 문제들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문제들로 부각되게 되고, 또 거기에 원조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재해나 우리가 70년대에 많은 어떤 세계적인 흉년 가뭄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이 더 어려움을 처했던 것처럼, 아무리 개별 국가가 또 원조나 또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상당히 개발되고 진전을 이루더라도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에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들은 뭐 후진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국제 지구촌의 공통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게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리고 동유럽이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화되는 그 과정, 그런 시기들이었고, 또 개발도상국에서도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발전 개념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개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또 부패하고 무능한 국가 정권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정권 때문이다. 주요한 원인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화가 되면,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덜 부패하고 덜 무능한 정부가 되고, 효과적으로 시장 경제를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많이 이루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오기 전에 1990년대는 상당히 우려와 함께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가 이렇게 혼재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계와 생활, 그리고 또 경제적인 향상에 직결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위 참여적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선진국들이 원조를 할 때도 그런데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데 참여적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원국,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주도하는 개발 방법이 수립되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전에는 공여국,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원조를 해주는 것을 받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받는 것도 지혜롭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되어서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런 원조를 유치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수원국 사이에, 개발도상국 사이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UN 개발계획, UNDP라고 하죠. 이 인권개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제시됐거든요. 인간안보라는 것은 어떤 안보가 우리 국가의 어떤 생존에 대한 것,
국가 안보 그런 개념이잖아요. 생존에 대한 것, 생존을 지키는 것. 근데 인간 안보니까 인간의 생존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가 안보가 인간에게 적용돼서 휴먼 시큐리티라는 그런 개념이 제시되게 됐는데 바로 인간 안보를 휴먼 시큐리티를 인간 존재, 인간이 존재하는데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로 한 7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이걸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식량, 음식이죠. 그죠? 음식, 식량 문제, 건강, 그리고 환경 문제,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 문제, 지역 사회,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원조의 또 중요한 어떤 초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 원조가 좀 피로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5년 이후에 국제 원조가 시작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개발 국가가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뭐 이렇게 별반 뭐 이렇게 가시적인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하는 입장에서도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 피로 현상이 누적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의 어떤 이 원조가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 90년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엔이나 또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새로운 개발 협력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기도 했죠. 예를 들면 1996년에 유엔 OECD의 DAC 개발 원조 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그 개발 원조 계획 위원회가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 협력의 공헌 이런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선진국들이죠. 선진국의 개발 원조 위원회가 21세기를 구상하며라는 것을 선언을 해가지고 경제 사회 개발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한 7가지 정도의 국제 개발 목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주인의식, 공역의 어떤 그 일치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어떤 선진국 중심의 개발 원조가 피로 현상이 누적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개별 국가의 어떤 원조 차원에서 벗어나서 국제기구, 유엔의 어떤 또는 OECD 이런 다자간 국제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으로 더 효과적인 국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시기가 1990년대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1990년대에 많은 어떤 지구촌 자체도 어떤 이념에 의해서 나뉘어졌던 두 개로 나뉘어졌던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국제개발 원조 분야에서도 이런 많은 변화들이 큰 변화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996년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한 21세기를 구상하며라는 이것이 국제사회가 추구할 공동의 어떤 목표로 개발한 어떤 새천년 개발 목표 이것의 어떤 근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어떤 개발의 목표를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것의 어떤 근간이 된 것이 바로 1996년 OECD 기구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합의를 보고 이렇게 제시한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9월에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구간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국제개발 협력 회의 결과를 총망라해서 반영해서 유엔 밀레니엄 선언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유엔 개발 재원
UN 개발재원 국제회의 이것을 개최했는데 이걸 통해서 주요 국제기구 그리고 또 공여국 선진국들이죠.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 정상들이 몬테레이에서 몰려가지고 국내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국제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원조를 위해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국제무역, 그리고 또 국제개발협력, 외채 탕감하는 문제, 국제 체제 문제, 이런 6가지의 개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몬테레이 합의문을 합의하고 이렇게 채택하게 됐죠. 그래서 효과적인 원조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여국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수원국 개발도상국들이죠,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강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다양한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렇게 좀 효과적이고 좀 더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개발 원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03년에 로마 선언, 2004년에 마라케시 각서, 2005년에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 그리고 2008년에는 아크라 행동 강령, 이런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원조가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죠. 참 쉽지 않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다 돕고 싶어 하죠. 기회만 되면. 그런데 그것이 돕는 것이 물고기를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참 쉽지 않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참 쉬운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물고기를 나누어 주지 않을 수도 없고,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기술이 습득 안 된 사람에게 계속 물고기만 주면 계속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국제사회도 참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많은 재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으로 저개발 국가를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으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똑부러진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지금 2020년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참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참으로 발전된 사회와 저발전된 참 사회 간의 차이가 좀처럼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은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지구촌에서 국제사회에 사는 모든 국가 개인들의 어떤 공통된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10년대 얘기를 할 텐데요. 201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할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또 상당히 돋보이게 됩니다. 1990년대 말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일어났죠. 우리 IMF 맞은 1997년에 그게 이제 아시아 동남아에서 시작한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연속상에서 이제 우리도 그 위기를 맞았던 건데, 이 시기가 이르게 되면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금융 그리고 또 외환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시스템이 이것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기존의 어떤 G7이나 G8 같은 그 선진국 몇몇 선진국 7개 8개 선진국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모여서 국제사회를 이렇게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원조나 기타 어떤 그런 국제사회의 경제 재정적인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90년대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고 보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어떤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이 국제사회에 일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12월에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G7, 그죠? 주요 선진국 플러스 신흥 경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다양한 신흥 경제국들, 이게 20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고 또 그 신흥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경제나 금융의 어떤 쟁점들을 논의하는 그런 G20 재무장관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무장관 회의가 G20 재무장관 회의가 한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2008년에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서는 정상회의로 이렇게 승격되게 됩니다. G20의 재무장관 회의에 대표로 보냈던 그 G20 국가들이 이제 그 G20 국가들의 정상들이 워싱턴에 2008년에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는 G20 정상회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는 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다양한 차원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참 오늘날과 비교해도 상당히 커다란 돋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2010년대 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개도국의 어떤 빈곤을 해소하고 또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이게 채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 이것이 채택되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죠.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2010년대가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29일부터 3일 동안은 또 우리 부산에서도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개최됐는데요. 부산 결과 문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부산 아웃컴 다큐멘트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번역돼서 통용되게 되는 거죠. 2011년에 부산에서 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개최돼서 부산 결과문서가 채택됐고 2012년 6월에는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OECD 산하에서 원조 효과 작업반이라는 그런 조직에서 부산 파트너십이 채택돼 가지고 출범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산 결과 문서를 통한 어떤 부산에서의 세계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논의되던 그랬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가시적인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1세기 개발협력의 실질적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바로 2010년대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1992년 리우 플러스 20 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그런 합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2011년 콜롬비아 회의에서 제시됐고 또 여기에는 어떤 빈곤 문제, 소비 양식의 변화,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식수 문제 생각보다 먹는 이 물이 전 세계 대부분 물 걱정 안 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인데요. 또 생물의 다양성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어떤 목표로 21세기에 해결돼야 될 목표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함께 해결돼야 될 그런 목표로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그런 시기가 바로 2010년대였습니다. 예, 이 장을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음 주 3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서 읽어보시고 요약을 해서 요약의 분량은 우리가 1주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러분이 요약하신 그 요약을 보고 이 교재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요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두 장 요약한 걸 보고도 이 교과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장, 20장 거의 뭐 교과서 만일에 나는 이 교과서 요약이 아니라 교과서를 거의 읽는 수준이다. 요약한 것만 가지고는 발표가 안 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뭐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다 써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약의 분량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3주, 4주 차까지 이런 온라인 수업이 될 것이고, 특별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5주 차부터는 이제 반반,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반반 동영상 수업 반, 등교 수업, 대면 수업 반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아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요약을만 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약한 것만 가지고 발표를 제대로 못하면 과제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약하면서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올리면 제가 또 이 교재를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한 것과 여러분이 요약한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시 추후에라도 정리를 하고, 만일에 여러분 요약과 제 요약이 겹치지 않는다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약하는 것이 상당히 좀 내실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ODA 일반 ODA 자격 시험을 11월 달이었죠? 11월 7일이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ODA 그 1주차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그 웹사이트들을 자꾸 수시로 방문해서 언제 시험 접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정보를 먼저 올리는 사람한테는 또 수업 참여 점수를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 강의까지는, 그러니까 1장, 2장은 여러분이 요약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요약할 수 있도록 제가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란에다가 제가 제시한 시간에 요약을 해서 올리시면은 과제가 과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장은 별도의 요약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번 1장, 2장을 한번 쭉 읽으면 어떤 과목이든지 히스토리가 이렇게 좀 토대가 됩니다. 어떤 개인도 그렇고 어떤 국가도 그렇고, 어떤 그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자라온 환경, 주변, 그죠? 그때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이 한번 정리가 되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참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니까 조금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용어들이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은 다 생소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자꾸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뉴스나 미디어
이제를 통해서 이런 걸 또 뭐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그거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리딩을 통해서 다양한 독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교재를 계속 수시로 심심할 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2장은 다시 한번 동영상과 함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3장부터는 여러분이 과제로서 요약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주간에 제가 지금 3장을 이제 요약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서 3주차인 화요일 날 제가 동영상을 올릴 텐데 3주차에 바로 3장을 제가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시청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3장 과제가 진행돼야 되겠죠. 예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주차 며칠이죠? 제가 달력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1일이죠. 9월 11일 금요일인데 지금 그렇죠. 이게 2주차가 이제 2주차가 14일, 9월 14일까지가 2주차입니다. 그러니까 2주차가 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가 2주차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개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수업이 있고 금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겹치지 않고 그냥 요번 주에 8일 날 2주차 했고 11일 날 오늘 2주차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주차 지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은 3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3주차 영상을 1차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3주차가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되겠죠. 그죠? 주말이나 월요일까지 해서 화요일 날 수업 들어오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4일 자정까지 해서 3주차 수업인 3장의 내용을 읽으시고 요약을 해서 과제로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과제를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4주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번 주가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지만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또 무슨 질문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저한테 Q&A 도어의 Q&A를 통해서 꼭 이렇게 올리시고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서 약속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